제가 없으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아마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소리는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100% 나오는데 시험에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 투자 이론, 뭐 경기 변동, 개발, 금융 여러 파트를 배울 텐데 그 안에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뭐죠? 디플레이션이죠. 그럼 이제 일단 이 소리 먼저 할게요.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시작. 다시.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시작. 요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과 함께 도대체 왜 제가 플러스라고 했는지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1,5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돈. 이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이 돈 가지고 시장 가서 물건을 사보면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500원입니다. 자, 요거 계산 못하면 이제 추방시킬 겁니다. 예.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살 수 있죠? 그렇죠. 3개 살 수 있죠. 3개. 예. 그래서 1,500원 가지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3개를 살 수가 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500원이라는 돈의 힘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3개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표현은 필요 없고. 자, 그런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가격이 750원으로 상승할 수도 있나요? 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전에는 1,500원이라는 돈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힘이 아이스크림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몇 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2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한 개만큼 살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화폐, 돈,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그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나오더라도 오답이 안 나오고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이 중요한데 볼까요? 어떤 투자자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 어떤 목표냐면 나는 최종적으로 투자해서 10%를 벌어야지 라는 목표를 세웠대. 근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발생해버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을 벌어서 1%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9%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시작.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자,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가 정말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다면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11%로 다시 잡아야 돼. 그래서 11을 벌어야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당초 최초에 계획했던 10을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전개가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자, 인플레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인플레는 플러스다. 집에 와서 복습하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왜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뭐 하지 말라고? 복습하지 마. 이 좋은 시간에 무슨 놈 복습입니까?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친구들하고 모임도 갖고 술도 먹고 실컷 즐기세요. 실컷. 예,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과 함께 플러스다라고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제 3번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게 있어요. 경기.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뭐 이런 소리 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뭐 여기는 보면 100% 시험에 나온다라고 강사가 말하기는 좀 위험스러울 수 있죠. 야,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 근데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세법 교수님이 나만 믿어 100%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나오면 나를 고소해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나 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상시에 되게 좀 그 세법 교수님을 안 좋아했던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고소를 했대요. 그랬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고소거리가 안 된다. 각하처분 났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100% 나온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저는 할래요. 100% 나옵니다. 네. 왜 나오냐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매년 한두 문제 나오거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 아니에요? 그럼 그 시장 속에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나와. 근데 오늘 이야기 안 해. 근데 이건 참 좋은 게 항상 나온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죽고 들어가기 딱 좋은 부분이 이겁니다. 됐고 다음 그 소제목이 2번 양가로 2번 보니까 혹시 거미집이론이라고 보이세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세부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 근데 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본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1월달 수업할 때 읽어보세요. 그러면 들어본 말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된 거야.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요 딱 6글자만 암기하면 답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지금 풀어주면 안 돼. 아직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그냥 읽어. 수탄수 공탄발 시작. 수탄수 공탄발 다시 시작. 수탄수 공탄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시작. 수탄수 공탄발 끝. 네. 다음 한 번만 읽으라고 했더니 또 더 읽고 있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이론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번 시장 분석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주택시장의 특징 첫 번째 고가성. 아까 해봤네? 부동산은 고가니까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왜 우리 시험에 맨날 이자율이 나오느냐? 부동산은 고가니까 집 살 때 남의 돈 빌려서 사니까 이자율 잘 판단해야 된다. 나온다고 그랬어. 그 옆에 보니까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용어 나오죠. 자 볼게요. 소유권은 물건의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앞에 있는 저 학생이 300원짜리 초콜릿을 저한테 줬어. 제가 받았거든요. 잘 먹게 하고 받았어요. 이 300원짜리 초콜릿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저한테 온 거 맞죠? 제가 소유자죠. 이 초콜릿 한 입에 다 먹어도 끊어 먹어도 밥 먹고 버려도 그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적인 소유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 멋대로 이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토지라는 공간은 어느 국가가 봤을 때는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돼요. 내 땅이니까 내 멋대로 이용하겠다. 옆에 보니까 2층짜리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이건 내 땅이다. 그래서 15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린다. 빼곡하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2층짜리 빌라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여름이 돼도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찜통 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누리긴 누리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누려라. 왜? 토지라는 물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누려야 되고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야 된다. 그걸 갖다가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소유권이 허용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됐고요.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보니까 주거분리와 여가적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일단 주거분리라는 용어만 잠깐 보는데 주거분리는 주거가 뭔지 아시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할 때 주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문제 때문에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이 섞이진 않죠.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일단은 주거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만. 됐고. 이제 큰 3번 보니까 부동산 입지 및 지대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공업 입지, 상업 입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공장 입지할 때는 어떤 조건 속에서 입지가 돼야 되느냐.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답이 딱 정해졌어.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상업 입지, 상업 입지는 이제 상권과 관련되고 또 우리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경제 현상을 연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만남이지만 계산 문제를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싫어하면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찍힐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에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기는 참 정상적이다. 저번 주에 모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길래 내가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요? 했더니 아니 선생님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옆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무당들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던지면 동전이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옆면이 나오냐고. 근데 심기 내린 사람은 딱 던졌는데 서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보통의 상황이라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확률에서 분모가 의미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동전을 던지면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2야 2. 그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앞면이죠. 한 가지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다음 이제 백화점이 있대요. 백화점은 자기 매장으로 고객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유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예.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례 반비례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비례 반비례. 비례는 너도 커지면 나도 커진다. 너도 작아지면 나도 작아진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비례입니다. 예. 반비례는 비례의 반대야. 너는 커지면 나는 반대로 작아지고 너는 작아지면 나는 반대로 커진다. 이게 반비례입니다. 역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비례 반비례가 요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위험과 수익은 자 고수업 칠 줄 아십니까? 고수업. 어디 고수업 못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두 분 쳐요? 세 분?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이론이 시험 문제 한 8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제가 맨날 고수업 가지고 사례를 드는데 어떻게 하시고 이 세 분들은? 그래요. 어쨌든 다다음 주 12월 셋째 주에 그거 들어가니까 이 세 분 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 고수업 배웠고 아니 나는 몰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난 분명히 고수업 가지고 사례를 들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난 몰라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다음 주에 학원 나오지 말고 고수업 배워갖고 오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고수업 치는데 세 사람이 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기본 점수가 몇 점이야?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세 사람은 고수업 3점이죠. 그럼 제가 3점을 놨어. 그럼 저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고할 거냐 수도할 거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돌아! 하고 원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도 알아. 여기서 끝내면 그냥 끝나. 근데 원고를 하면 고박 쓸 위험이 커집니까? 모르구만. 고소 못 쳐요? 학교 못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나는 그건 책임 안 진다고 그랬어. 어쨌든 여기서 수습하면 그냥 끝나는데 수습하면 추가적인 수익도 추가적인 위험도 없고 끝나. 근데 원고
딱 내지른 순간 이놈이 홍답 먹고 나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원고를 내지른 순간 고박쓸 위험이 커지죠. 근데 아무런 대가 보상 없이 원고를 할까요? 아니죠. 지금 끝내면 3점만 먹고 끝나지만 원고라면 플러스 1점에 또 다른 걸 먹으면 점수가 더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못 먹어도 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못 먹고 싶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라는 것은, 예, 못 먹고 싶어서 고를 하는 게 아니죠. 예, 내가 고박쓸 위험은 있지만 한 번 돌아가지고 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고수업을 보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 하면 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대신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커지죠. 따라서 유용과 수익은 시험에 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왔네. 맞아, 틀려? 틀렸죠. 무슨 관계죠? 유용과 수익은 비례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비례, 반비례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다음. 3분의 6은 2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얘를 분자라고 하고 얘를 분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볼게요. 분자가 12로 커진대. 그러면 3분의 12는 이제 얼마가 돼? 그러면 결과치도 커집니까?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면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해요. 무슨 관계? 비례. 그래서 질량은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다음. 3분의 12는 4지 않습니까? 근데 분모가 6으로 커지면 6분의 12는 얼마예요? 2죠. 결과치는 너는 커지면 반대로 나는 작아지나요? 그렇죠.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모는 결과치하고 반비례 관계야. 예, 그래서 이 거리 제곱은 일단 반비례다. 그러면 세부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지금 제가 비례 반비례를 산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게 가끔 오답이 이게 나와. 분자가 질량이고 분모가 거리 제곱이죠. 근데 시험에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질량의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OX. X죠. 가끔 그 지문이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했습니다. 얘가 비례입니다. 분자가 얘가 반비례입니다. 네. 다음.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볼래요. 우리 매장이 있는데 고객을 많이 우리 매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매장이 작은 매장하고 큰 매장하고 어디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더 크겠습니까? 큰 매장이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기거든. 크기가 클수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 크기가 클수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여기서 제곱이라는 숫자는 이제 공간 또는 거리 마찰 계수인데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요 용어가 뭔지도 시험에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리 마찰 계수가 2다 1이다 이렇게 숫자만 제시를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거리 마찰 계수는 소비자가 거리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거리 볼까요? 우리 매장에 여기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소비자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크죠. 그죠? 근데 저기 뒤에 멀리 있는 소비자일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매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거리가 증가할수록 커질수록 소비자를 끌어당긴 힘은 반대로 작아지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시작. 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기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도시가 있다. C도시가 A도시가 있다. B도시가 있다. A도시까지 거리는 3km, B도시까지 거리는 2km, A도시의 매장 면적은 900제곱미터, B도시의 매장 면적은 400제곱미터. 스톱. 우리 학교론이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 수준이 높은 과목이에요. 왜냐? 다른 과목은 루트 이런 게 안 나와. 우리는 루트가 나오거든.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디? 루트 1은 얼마일까요? 1이죠. 좀 어렵잖아. 그죠? 그죠. 그럼 루트 2는 얼마죠? 1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이 계산 문제는 답이 딱 떨어지게끔 나와야 되는데 1.414라는 어떤 숫자 가지고 하면 계산 문제 답이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루트 2는 안 나와. 루트 3은 얼마야? 1.7 얼마? 이것도 안 나와. 왜? 답이 안 떨어지니까. 절대 안 나와. 루트 4는 얼마죠? 2죠. 이건 나와. 루트 5는 안 나와. 6, 7, 8 안 나와. 루트 9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루트 1은 1이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곱에 대한 개념을 보는데 1의 제곱은 말이죠. 1이에요. 왜냐? 제곱이란 것은 1을 제곱 다시 곱해라. 1에다 1을 한 번 더 곱해라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죠. 근데 이제 예전에 혹시 3분 신도시라고 혹시 들어본 봤는지 모르겠는데 3분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 군포에. 그쪽에서 이제 한참 됐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도 같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게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항상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도 공손하게 하시고 좀 그러신 분이 있는데 강의만 끝나고 나오면 매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교수님 이번 시간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매번 1년 365일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말을 너무 공손하게 하니까 싫은 티도 못 내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분이 이것만 끝나면 항상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매번. 네, 교수님 2의 제곱이 4인 건 알겠는데 3의 제곱은 왜 6이 아니고 8이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9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헷갈려 버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죠. 제곱이란 것은 3에다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3에다가 다시 3을 곱하니까 9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질문하면 단 한 번도 제가 짜증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정말 정성껏 알려주는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저한테 질문하러 왔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 때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질문하실 때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질문할 때 조심하세요. 바쁜 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나는 질문하러 온 사람을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런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요. 4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제 좀 긴장하시더라고. 8. 아니라니까요. 예. 했는데 매번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이것만 하면 돼. 5의 제곱 얼마예요? 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줍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중에 소비자가 A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주거든요. 앞전 시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전 던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소비자는 A로만 가는 거예요? B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A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써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경우? A로 가는 경우 찾아라 이거죠. 이래 됐어 이제. 거기다가 거리 제곱분의 질량만 계산하면 돼. 우리 A값, B값 계산해 볼까요? A는 거리 얼마인가요? 3이죠. 그러면 3의 제곱분의 질량은 900. 그러니까 3의 제곱은 9니까 900을 9로 나누면 100이 되겠습니까? B는 거리 얼마인가요? B. 2km죠? 2의 제곱분의 얼마? 400.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면 400을 4로 나누면 얼마죠? 100. 그러면 A값도 100, B값도 100이니까 둘이 합치면 200이 되나요? A값 100이죠? 그러니까 200분의 100은 절반이니까 몇 퍼센트? 50%. 이게 계속 판박이 계산 문제입니다. 네, 판박이 계산 문제예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물론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오지. 응용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C도시의 인구가 10만 명이다. 그랬을 때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수 있는 이용 고객 수는 몇 명이냐? 몇 명이야?
A 매장으로 가는 길 50%니까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5만 명이죠. 그러니까 응용해봐야 이게 응용이야. 이게 응용. 계속 판박이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계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나왔고 이번은 7문제가 나왔는데 최소 7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알아서 조율합니다만은 제가 시험 보기 전에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말 해요. 시험 보기 전날 이제 뭐 문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 보다 보면 학계로는 있잖아요. 40문제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책에서 40문제가 다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두어 문제 정도는 또는 세 문제 정도는 다른 과목에 있는 문제가 나와. 우리 공법 저기 엊그저께 하셨죠? 공법 관련된 문제가 100%한 문제는 나와. 그러면 그 학계론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법 문제야. 저는 이제 13회 때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도 공법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제일 난해한 게 이제 공법 문제가 탁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있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합격 점수가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 상중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 난이도 중하가 75% 이상이에요. 난이도 상은 25% 이랜데 이 난이도 상을 다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되냐면 어디 일반 옳은 거 틀린 거 하는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 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없어. 근데 처음 보는 용어 갑자기 나옵니다.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왜냐? 민법은 새로운 판례라는 게 있죠. 법조문이 있죠. 다른 것도 법조문이 있고 개정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학계로는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왜냐하면 그냥 이론 가지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법이 개정되기래. 판례란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내는데 벌써 시험을 추가 시험까지 해가지고 27번 시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내일 걸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그때그때 달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거꾸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자님 금융이란 말이 앞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책에도 없는 소리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하나씩 준다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이도 상이라고 그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찍으면 돼. 찍고 맞히면 고마운 거고 틀리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또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도 난이도 상 중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산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 문제 나왔거든요. 5분의 7이 얼마냐? 이건 좀 어렵네. 그러면 10분의 20은 얼마예요? 2죠. 이거 기출문제고요. 5분의 7이 얼마냐? 좀 어렵네. 좀 어렵구나. 1점. 기출문제입니다. 100억 주고 샀는데 매년 10억씩 번다. 그러면 투자 자본 회수하는 기간 몇 년이냐? 10년이죠? 다 기출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그냥 답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계산 문제도 있냐면 계산 문제가 계산을 최대 16번을 해야지 문제 답을 찍을 수 있는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거의 1분에 한 문제꼴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자. 이 학생도 이 문제 풀면 한 2분 30초 빨리 거침없이 풀어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3분 만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자. 이 문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풀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찍어야 돼. 찍어야 돼. 근데 찍어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하지? 잘한 거예요. 왜냐? 3분에 걸쳐가지고 한 문제를 마칠 정도라면 차라리 찍고 틀린 게 훨씬 좋아요. 찍고 틀리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활용해가지고 쉬운 문제를 더 또박또박 차분하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계산 문제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정말 어려운 계산 문제도 있기도 해.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드물어.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래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설령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정말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왔더라도 이까지 그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40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32번까지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이 나오고 33번부터 40번까지 난이도 상이 나오면 100%다 합격합니다. 다 합격해. 예. 왜냐? 이것만 가지고도 점수가 넘치거든요. 100% 합격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 이렇게 구성 않겠죠. 1번, 2번 기분 좋게 딱 풀었는데 3번에 요상한 문제 나오고 4번 세가슴이 해가지고 대충 풀었는데 5번, 6번 가다 7번에 또 요상 계산 문제 탁 나오고 이렇게 난이도 상을 중간중간에 섞어버리니까 학생들이 좀 쫄아버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해 나가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제 글쎄요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학계로는 이제 계산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썩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죠. 두 문제 틀려도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는 계산을 좀 여러 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있어. 예. 근데 그런 건 숙달하면 1분 30초는 걸릴지언정 바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또 제법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진짜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찍으면 돼요. 찍으면. 근데 찍는 것도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다 알려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또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냐면 여기다 어떤 문제에서 현금 흐름을 줘. 계산 문제인데. 근데 계산 문제에서 A에 대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좋아. 딱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뭐의 값은 몇 프로다. 뭐의 값은 이렇게 하면 계산을 몇 번 하라는 거예요. 5번 하라는 거예요. 5문제짜리야 이게.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풀면 안 되고 마지막에 풀어야 돼. 마지막에. 차분하게. 근데 모르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되죠. 근데 저는 절대 이제 몇 번 찍어라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앞전에 강의에서 정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찍으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답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수업 들어가지고 푼 학생도 다 맞췄고 찍은 학생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예. 자 우리 어디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낸 출제위원회 의도가 뭘 것 같아? 엿먹어라 맞죠? 엿먹으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엿먹어라?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간 그렇지 그래요. 시간을 뺏어먹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뺏어먹겠다. 그러니까 이 지문별로 전부 다 계산을 별도로 시키는 거잖아. 그죠? 근데 1번에다가 답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에다 답을 그러니까 나는 1번이 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1번에서 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가 문제를 시간을 뺏어 먹으려고 줬으면 지는 다 빼놓고 답을 줘야지. 1번에서 답이 나오면 계산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2번에서도 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출문제 보면 단 한 번도 1, 3번에서 답을 준 적이 없어. 5번에서는 한두 개 줬나? 답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도 좀 드물어. 지도 사람인데 쫙 지는 다 빼버리고 답을 5번에 준다는 건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여지껏 답이 거의 80% 이상이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그러니까 나중에 요약집이란 게 나와요. 나중에 그 뒤에 저는 이제 계산 문제, 기출 문제를 전부 싹 테마별로 다 엮어서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딴소리 안 해요. 그냥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런 문제가 매년 한두 개씩 나오는데 매대 때는 답이 몇 번이든가요? 몇 번이든가 했더니 여지껏 1, 2, 3번에서 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 그리고 내 생각인데요. 지도 사람인지라 여기까지 가면 좀 더 미안해서 그런지 여러분 5번은 답이 한 번 나왔네요. 근데 4번은 계속 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딱 그 말만 했는데 나는 4번이라고 찍으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4번을 찍었는데 정말 답이 4번이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찍는 거예요. 안 되면. 시간 없으면 찍는 거예요. 근데 찍을 때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좀 정성껏 뭔가를 생각하면 답에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어쨌든 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난이도 상중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방금 풀어왔던 요 계산 문제 있죠. 요 계산 문제는 난이도 어디에 속할 것 같아? 그래. 통상 우리가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난이도 상이라고 나와.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상이래. 근데 이 문제는 난이도 상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난이도 합니다. 왜냐? 진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좋은 건 뭐냐면 간단하지만 응용을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위험한 문제예요. 응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푸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사람이 못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숫자는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절대 응용이 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학교를 보면 이런 계산 문제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항상 그래요. 다 완벽하게 하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조건 속에서 시간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 최적의 방법을 끄집어내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라고는 안 해.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첫 시간이지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제 됐고요. 자, 어디 이제 또 큰 테마 4번 이제 부동산 정책론 잠깐 보죠. 이제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제 정책인데 거기 이제 2번에 보니까 토지 정책이라는 소리가 잠깐 나오죠. 그게 매년 시험에 열심히 나오는데 그 중에 요 용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직접 개입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자,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근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 간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자율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금융규제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간접 개입이에요. 어디? 저기 LH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앞으로 공공 정부라 하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을 우리 시험에서는 공공 정부라고 합니다. 그럼 LH도 정부 맞죠? 우리 시험에서 그죠? 공공 정부. LH공사에서 이번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보상비로 5억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어. 토지 수용이죠. 수용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예. 부산 지역에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보니까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지어서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근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놈이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얘는 집 10개 있고 얘는 20개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투기 수요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왕창 때리고 대출 규제도 하겠다는 거야. 자, 이건 무슨 개입이죠? 간접 개입이죠. 가장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LH에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죠? 직접 간접. 직접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LH에서 직접 주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무슨 주택 정책이 나와요? 3번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는데
100% 시험에 나온다라는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게요? 저소득층이죠. 아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나요? 사실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합니다만은 중산층 고소득층들은 알아서 잘 살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살아.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들은 사회적 약자야. 가만히 놔두면 죽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보다 더 시급한 건 없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반드시. 자, 그러면서 일단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용어가 있어요. 주택 수요란 용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 소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계로는 소득 가지고 부동산이든 사람이든 소득 가지고 양분해버려요. 양분. 고가주택, 저가주택. 고소득층, 저소득층, 스톱. 중산층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중산층은 고소득층.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끌어가는 방향이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제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은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하잖아. 제가 끌어가는 용어라든지 방향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고소득층입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같은 그룹이죠? 누구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계층과 주택 소유계층이 사람인데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중에 누구한테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응? 다 필요하지. 뭐 고소득층은 서면역에서 잡니까? 뭐 다 필요하지. 주택은 다 필요한데 필요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주택 수요계층이라고 그래. 주택은 필요한데 필요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택 소유계층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 용어도 제법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택 소유계층은 능력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 고소득층. 주택 소유계층은 능력 안 되는 사람 누구? 저소득층. 중산층 어디? 고소득층. 예, 그죠? 돈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 우리는 지식 수요계층과 지식 소유계층 중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식 아직은 뭐예요? 소유계층.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요만큼 올라가면 학교 갈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용어를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당연히 저소득층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낮은 소득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는데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임대료 통제, 임대료 보조, 아예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볼 필요 없어. 지금 볼 필요 없고 임대주택 주택 정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본질을. 그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든지 임대료가 더 오르지 못하게끔 정부가 규제한다든지 아예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보다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게끔 작아지게끔 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 틀 속에서 나중에 이제 풀어가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용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상한제. 100원이란 가격에서 상한제라는 것은 이 100원이 최고 가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상한제의 반대가 하한제가 되는데 일단 수요 공급자가 있는데 상한제라는 것은 100원에서 상한제 최고 100원까지만 거래해라 이거든요. 이 상한제는 수요하고 공급 중에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가격 100원 넘어서면 안 돼. 최고 100원까지만 거래해.
더 가격 올리지 마라 이겁니다. 누구 보호해 주게 한 거예요? 수요자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이 공급자예요. 그죠? 임차인이 수요자죠. 근데 그 임차인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임차인은 저소득층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차인은 임대료가 비싸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통제하는 게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란 말도 들어봤죠. 그죠? 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임차인 일반 서민들이야.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 자, 당연히 상식선에서 그러면 임대료 상한제든지 분양가 상한제든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겠어요? 낮은 선에서 통제하겠어요? 당연히 봐봐. 서민들 저소득층을 보여주려면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낮게 싸게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문이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을 설정해서 공급해야 된다. OX.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 현재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를 더 싸게 낮게 통제한다.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어? 찍어, 얼른 찍어. 빨리 쉬어야 돼요. 빨리 찍으세요. 좋아해, 싫어해? 그때 달라요. 둘 다 시험에 나와요. 그때 달라요. 이해 감았어요? 소비자는 좋아하겠죠. 근데 누군 싫어해? 공급자는 지금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800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거야. 싫어하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고 뭐 이러겠네? 좋아. 그럼 어디 시험에 또 이런 지문이 나와. 소형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형주택의 신규 공급은 증가한다. OX.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라고 정부가 통제를 해. 근데 소형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사는 소형주택 공급해봐야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소형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을 증가 감소시키겠죠. 그런 게 다 기출문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저한테 배운 게 아니고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예, 거기서 제시되는 게 많아요. 학계로는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만 좀 갖춰놓으면 거의 절반 정도는 상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어디?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 또 이제 뭐 지금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기본 이론만 어느 정도 갖춰놓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는 학계론에 보면 법칙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나오면 못 찾고, 요거 나오면 못 찾고 이런 건 많은데 어디? 입찰지대라는 용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입찰이 뭔 말인지 대충 아시죠? 그죠? 제가 토지라는 물건을 갖고 있어요. 임대인이야. 근데 요 세 사람이 제 토지를 빌려서 사용료 주고 빌려서 농사 지으려고 한대. 경쟁이 붙었죠? 입찰 붙었죠? 너 얼마 줄 거니 했더니 80원 주겠대. 너는 100원 주겠대. 너는 120원 주겠대. 누가 내 토지 차지할 수 있어요? 120원은 이 상태에서 최대 지불 능력입니까? 최소 지불 능력입니까? 최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입찰지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중간에 있는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입찰 나오면 문장 끝에 최대란 말이 있는지 최소란 말이 있는지 그것만 잡으면 돼. 입찰 붙이면 어떤 놈한테 낙찰이 된다. 최대 돈을 지불한 놈이 낙찰이 되겠죠. 이제 이런 법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조세부터 또 가볼까요? 네.